오늘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는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예. 곧 부대변인으로 다시. 확정된 겁니까? 학자는 곧 그래서 곧. 곧? 네, 그러니까 진이네 진. 네. 대변인 진. 진급 예정. 곧 긍정적으로. 민주당 네. 부대변인 아니고 대변인? 아니 부대변인. 부대.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 때. 강성필 곧 민주당 부대변인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이제 금요 기하학 시간이라 가지고 네. 두 분이 참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주실 거고 여러분들 이 두 분의 관점으로 재밌게 또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저희가 3고철에 5고철에 6고철에 거의 10고철에서 모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장점은 뉴미디어와 레거시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뉴미디어를 넘어오시기 전에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활약이 또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신 분이라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레거시의 황태자죠. 황태자죠. 황태자예요. 뭐 일각에서는 저를 뭐 정편 수계라고 이제 폄하를 하는데 정편 스타입니다. 스타죠. 네, 정편 스타입니다. 특히나 저를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저를 상당히 알아봅니다. 예, 딱 봐도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랄까 우리가 몽따주가 남다르신 분이거든요. 네, 얼굴로 웃기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니 딱 보면 나오거든요. 저는 연합뉴스 출신 개그맨인데 사실 민주당 출신 개그맨이에요. 공채. 제가 사석에서 만나는 공석에서 만나는 제일 재밌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정치 야시장에 또 새롭게 또 오늘 발걸음해주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너무 또 환영해주시길 또 바라고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물어보시면 거의 양대산맥입니다. 거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박사급 논문이시고 여기 또 경험적으로 여기 석사박사네요. 아니 근데 이제 간접 경험이시고 전 직접 경험. 그러죠. 직접 경험을 이기긴 또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보고 듣고 야사. 네, 저는 그냥 킁킁 다 맡아보고 뭐 들어보고 만져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감을 책으로 오감을 이기긴 어렵거든요. 오감으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이 신인규하고 방송하면 기가 빨리는 느낌이야. 힘들어. 저희 또 이따 길을 들잖아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6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40분에 도착해서 50분까지 이 두 분의 토크가 끊이질 않았는데 40분부터 한 50분까지 한 9분을 혼자 얘기했죠? 아니 그 제작진분들도 저의 컨디션 때문에 좀 자제하고 본방에서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저는 이걸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패널들도 나와가지고 뭐 딱 나는 50분부터만 하고 딱 50분에 가겠다 이게 아니라 전 앞에서부터 튜닝해서 솔솔 레레 이렇게 딱 맞추다가 본판 딱 들어가면은 공연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튜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튜닝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운동으로 따지면 몸풀기 하고 이제 필드에 저는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정말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기 빨리는 거 아니시죠?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또 멜빵숙의 종편숙의 또 여기 또 왼쪽에는 또 우리 검찰 개혁 수괴. 그냥 저는 백설기라고 불러요. 백설기. 신인규 변호사와 백설수괴로 함께하겠습니다. 벌써 패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멘트 수괴 두부 인규 말씀하신 분 계시고요. 허연주님, 너무 애정하는 분들만 모였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뭐 일상 쇼츠님은 오늘 대법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12일에 개최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말씀도 여쭙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따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콧구멍 두 개님 파이팅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저희 첫 질문은 오늘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혹시 어디 종편 출연하셨어요? 이 직전에는 이제 그 충무로에 있는 M사가 M사 다녀오셨고 우리 박영식 앵커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은 거죠. 제가 4년 다녔던 회사죠. 혹시 그 종편 쪽에 오늘 메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메인 주제는 이제 김유한 화백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이놈 잡혔다. 너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거 이우환. 제가 디테일이 약합니다.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뭔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냥 이 정도 멘트는 앵커가 쳐주거든. 내가 이름 말하는데 관할이 그쪽이 아니에요? 나 조직이만 하면 되거든.
그렇습니다. 예,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거 알고 보니까 김상민 작품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충격적인 어떤 거요? 아니 김건희가 해군 함정을 선상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김성훈이 뭐 이벤트 기획사 사장입니까? 그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다룰 거를?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한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그 전부터는 이놈들이 거짓말 치고 자료 안 주고 했던 것을 이제 우리 민주당의 누구? 이것들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추미애 의원 확실히 또 콕 집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오늘 또 이제 여러 방송 활동하시면서 메인 주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내란 특별법도 여전히 그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관 예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또 여전히 요즘 좀 핫한 이 검찰 개혁 이슈도 여전히 토론에 많이 또 올라와서 제 이야기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주제 던질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종편 보는데 저 오늘 참고로 저의 고향 연합뉴스 TV를 오후 3시에 시청을 하고 왔거든요. 아니 대답에 들어갔어. 25분 동안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조국 혁신당?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했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당연해서. 기본 옵션이니까. 이제 쌀밥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찬. 반찬. 쌀밥이었어요. 근데 그 쌀밥을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흐름이 저기 반찬이 안 나오고 밥만 나왔어요? 아니 밥만 나오는 거야. 밥만 먹으면은 왜냐면 내가 연합에서 방송을 8년을 했는데 대본 사이즈 보면은 질문 12개거든. 그렇죠. 그 중에 한 9개에서 10개는 다 조국인가 봐. 그래서 오늘 딱 방송 보는데 패널 똑같아요. 패널이 윤희석 그리고 서용주 이렇게 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하는데 25분 동안 정말 한 20분 넘게 했을 거예요. 30분 중에 20분 넘게 정말 조국 혁신당으로 시작해가지고 강미정 그리고 최강욱 또 정청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거 한 20분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쭉 질문으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올 만큼의 지금 이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더 방송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반찬 얘기 뒤에 하고 밥부터 일단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오늘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일단 오늘 좀 90도로 또 이런 사과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국 원장이 어제 SNS에다 입장문을 냈는데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 전한다.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단 기자회견 하고 나서 조국혁신당의 공지글이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리액션 백매시가 좀 크다 보니까 조국 원장 SNS 나오고 지도부에 오늘 90도 사과 이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요거 이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우리 또 강성필 부대변인께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의 오늘 사과 내용은 쉽게 말해서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만 한 말.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입니까? 직무대행 권한대행. 이분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성비위 사건이라는 게 이 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이 내밀한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삼자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 평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의 이제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누가 잘했다 어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미미했다 잘했다 요걸 논하기보다도 저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강미전 전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한 20여일이 있었어요. 이때 강미정 전 대변인과 그 피해자들을 만났어야죠. 전 첫 번째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어제 어쨌든 그 사단이 났습니다. 아침에 탈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어디 절에를 갔더라고요. 그때 기자가 마이크를 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묵묵부답으로 지나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에게는 정말 자비 없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또 피해자는 최대한 우리가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당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요 정도 말은 했었어야죠. 근데 평소에는
무슨 이슈만 생기면 틈만 나면 SNS를 올리던 사람이 하루에 한 8개.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나는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 있을 때 제일 힘들게 SNS 못한 게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주자답게 이 문제만큼은 좀 본인이 담담하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 예. 그러면 아직 안 늦었다. 예. 국민들이 아직 다 전부 실망하진 않았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좀 사태를 좀 잘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우선은 이제 오늘의 분위기는 이제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의 사과.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그 권한대행의 사과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짧게 사과를 의원들이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신장식 의원도 올린 것 같고 박은정 의원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김준영 의원도 올렸고. 김준영 의원도 올렸고. 근데 우선 저야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자면 공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사과가 있었다라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조치가 없이 그냥 사과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마나 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이 빠졌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의 아주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당이 일단 크고 관련자들도 많고 개선도 밟아야 되고 사실 당대표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됐다 해서 당직자들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파악하는데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당의 거의 뭐 이게 뭐 주인이라는 말도 참 이상하지만 사실 이게 좀 사당화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든 현실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사실 어떤 시스템을 고치겠다라는 말보다는 그건 오히려 도망가기 편한 곳이고 오히려 조국 대표가 책임지고 내가 이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아마 그 피해자분들이 다수신데 그분들도 이 상황 때문에 조국 대표에게 더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 당의 특수성을 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교하자면 좀 민주당의 대처가 훨씬 더 낫다고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점심때쯤에 맞아요. 바로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물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의원들 다 사과의 메시지는 냈지만 그냥 약간 면피용? 난 요거 냈어요 정도의 무슨 시험지를 제출하는 의미의 사과 외에 뭐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그 어떤 아니면 신뢰를 담보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2차 가해는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2차 가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과거에도 성범죄, 성비위 사건들 있을 때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옛날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썼었어요. 이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개념밖에 우리 법 체계는 없는데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니까 고소인이죠.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2차 가해로 많이 인식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최강욱 교육연수 원장, 뭐 현직은 지금 원장이니까 이 최강욱 원장의 그 세종 그 당협에 가서 그것도 조국혁신당 당협에 가서 예 민주당의 교육연수 원장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2차 가해성 발언은 이거는 저는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신속하게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정하게 이런 부분은 좀 책임을 물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조국 원장에 대한 콕 집어서 지목을 하신 그 배경을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오늘 뭐 이제 지도부에서 90도로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그 대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조국 원장과의 연관성을 딱 선을 그으면서 김선민 권한대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원장은 영어의 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당원이라는 얘기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고 조사 징계 책임자는 김선민 권한대행 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조 원장과 이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뭐랄까 해명이 나오니까 두 분이 아무래도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조국 원장이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그게 12월 아닙니까? 그리고 한 약 8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죠. 사면복권 되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조국혁신당에 관한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아유, 받았죠. 저는 다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국혁신당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분들의 그 절절한 호소 거기에 대해서 몰랐을 수는 없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만 보고받기는 전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선민 대행의 그런 뭐랄까 나름의 좀 선을 그어서 당이 책임지고 조국 대표랑은 별개다. 이 말씀의 취지가 저는 별로 그 국민들께 납득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모든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될 수는 있는데 보고 많이 받았을 거고 나오시자마자 행보하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피해 사례에 대한 보고만 빠졌을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그냥 한마디로 좀 보태면 첫 번째로 저는 그 김선민 그 지도부는 사과를 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물론 본인들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결과가 좀 그러해요. 그런데 강미정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는 8월 15일을 그렇게 기다렸다잖아요. 왜? 그분이 나오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독대를 하자고 하니까 뭐 한 9월 초에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9월 초에나 지방 다 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당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김선민 그 직무대행 권한대행 말로는 조국 전 대표가 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사당화라고 했는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사당화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사당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이 없는 자가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사당화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사당화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어제부터 조국 전 대표가 이 일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떤 발언은 해주셨어야 됐었다. 아니 저는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께서 정말 이건 좀 폐부를 찌르셨다고 보는 게 어떤 평당원도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사당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평당원이 권한이 없어도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조국 전 대표는 평당원 수준이 아니라 사면복권이 안 돼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비당원이더라도 영향력을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누구보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는 오히려 나서셨어야 되지. 이거를 내가 나서면 정당법 위반이고 뭐 이건 사당화 논란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변명거리 아니겠는가.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권을 해먹는 거라면 그건 다르죠. 그건 사당화하고 말 그대로 공천농단과 같은 경우인데 이거 저는 반대의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의 경우. 어제 사실은 또 그 기사 두 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국 원장이 당시 대표였죠. 조국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노래방에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래방 가서 뭐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또 폭로를 한 거예요. 그 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건데 그 기자회견을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좀 분리를 해보고 또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비위가 2건, 직장 내 괴롭힘이 1건 이렇게 있고 한 건은 영구 제명, 한 건은 당원권 1년 정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3개, 그러니까 노동청을 포함한 3개의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11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10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고 또 강미정 전 대변인이 했던 말들을 또 다시 보니까 강미정 전 대변인이 좀 모든 걸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딱 하나하나 분리를 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그 전달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뭐 우려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버리면은 이게 섞여가지고 커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볼 사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좀 의문인 게 그 조국 전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어떤 회식? 그게 교도소 들어간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뭐 판결이 나온 날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한두 일 뒤에 아마 수감은 됐을 거고. 그렇죠. 판결 나온 날로 저는. 근데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당의 네. 그 대주주가 네. 그런 엄중한 판결을 받으면 네. 이게 원래 제가 정당인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네. 으쌰으쌰 한다고 맞아요. 회식을 하나요? 맞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죠, 사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 모범 답안은 있지. 그렇게 당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밥 먹으면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우리 앞으로 어떡하냐, 뭐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인지상정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끝나고 가서 템포를 치고 노래 부른다? 그러면서 내가 조국 전 대표였으면 이것들 봐라, 이것들 너희들이 진짜 내 동지 맞아? 저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갔는데 그 사단이나 더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욕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자면 저희가 이제 요 불똥이 민주당으로 옮겨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최강욱 원장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내부 사정을 평가하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불똥이 옮겨붙은 거라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사실은 장르만 여의도 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 뭐 품위유지 위반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신다면? 아니 근데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 법률가다운 이야기고, 검사 출신이죠? 성희롱도 다 인권위에다가 제소하고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여부를 지금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 2차 가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너무 저는 문제가 참 심각하고, 조국혁신당의 구성원을 제가 뭐 이걸 일반화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참 이 문제는 해결되기 매우 어렵겠다. 그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이 이렇게 더 공감이 가는 약간 이런 발언이고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면 2차 가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강욱 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민주당의 숙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당적이 민주당이라는 거를 이번에 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최강욱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불과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의원 등등등 해서 그 사무총장도 가 있었고요. 다시 만날 조국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 수신호도 기호 3번을 상징하는 그 사진을 찍은 게 보도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좀 멀리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2차 가해로 문제가 된 그 발언은 누가 봐도 이건 2차 가해예요. 이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조국혁신당의 세종시 위원회에 가서 이 발언이 또 나왔다라는 것도 참 민주당에서는 이건 아마 징계에 더 가중이 될 것 같고, 또 최강욱 원장이 이런 막말 발언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제가 입에 좀 올리긴 그렇지만 여러 구설수에 오른 게 한 3-4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또 교육연수원이라는 그 기관이 가지는 무게를 고려할 때, 또 민주당원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는 전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 앞으로도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하나 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지금 윤리심판원장은 또 한동수 그 전 감찰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을 뭐 성향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단정 짓긴 좀 어려운데 이게 또 최강욱 의원님하고의 이런 또 여러 가지 서로 뭐 조국 대표나 이게 친분들이 또 많이 있는 분들이고, 최근에도 그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안에도 뭐 이문정 검사나 뭐 박은정 의원, 한동수 전 부장 이렇게 가서 다 활동하시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윤리심판원의 결정도 공정성이나, 그러니까 친분을 뛰어넘어서 어떤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한 구조냐,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 당무를 보면 일단 그 윤리감찰단에서 감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검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기소기관 기소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올립니다. 그 결과를 두고 이제 당대표와 책임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대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그 자체는 드라이하고 차갑게 갈 것이다 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저는 방금 이 조국 혁신당의 이규원 전 검사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차 가해가 아니라 22차 가해야 22차 가해예요 이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규원이라는 이 사람의 잘못도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당 내부의 분위기예요? 뭐 지도부건 뭐 당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가 바로 윤리감찰을 시켰잖아요. 윤리감찰을 즉시 시켰다는 거는 야, 최강욱 너 나하고 진짜 친한 거 나 너하고 친해. 누군 다 알잖아요. 최강욱 예. 그 원장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친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시 윤리감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희같이 방송 나가는 대변인단에서는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대표로부터 최강욱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 발언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거야. 그 시그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태도를 안 취하니까 이규원 이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약간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가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윤리심판원장인데 오늘은 윤리감찰단에 이제 이걸 지시를 한 거니까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리감찰단의 박균택 감찰단장이 최강욱 원장을 오후 5시쯤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찰단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심판원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단이 검사고 네. 이제 윤리심판원이 법원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맞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 이거 호재라고. 국민의힘은 호재인가 봐요. 네. 연일 이제 이 건으로 굉장히 좀 싱글벙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진우 의원이 저희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최강욱 원장과 조국 혁신당 책임자를 다음 주에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제 법적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뭐 두 분이 평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빠르게 당 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이런 정리를 좀 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거라고 전망을 좀 하시는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뭐 주진우 의원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네네네네.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진우 본인이 그렇게 한 숟가락 안 얹혀도 네, 겹고발 해봐야 네, 안 된다. 이게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아니 사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아유 주진우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아이 뭐 이번 기회에 본인 인지도 좀 올리고 정치적으로 뭐 한 제스처 한번 하려고 하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얕은 술수다. 너희 당이나 신경 잘 써라.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좀 혹시 억울한 기류도 있나요? 그러니까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네. 이게 타 당의 사건을 가지고 네. 민주당의 연수원장이 평가를 하다 이게 불똥이 튄 그렇습니다.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같은 정당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만은 네. 혁신당 쪽에서 뭐 오늘처럼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이런 어떤 좀 뭐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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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말실수 망언 이런 게 자꾸 벌어지면 네. 또 이제 최강욱 원장에 대한 주제로 방송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옮겨붙게 되잖아요. 매우 화가 납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네.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예. 야 너희 뭐 진보들은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일탈을 시작합니다. 뭐 진보의 위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이 얘기하다가 야 뭐 조국 혁신당이나 너희나 뭐 같은 당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고 네네. 그러다가 또 과거의 인사들 얘기를 꺼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그들의 비아냥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딱히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맞을 때는 그냥 매를 맞아야지. 예. 그래 왜냐면 국민들도 알긴 알아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다른 정당이라는 거 알고 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알고 다만 이제 속상한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구성원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또 회자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딱히 나도 억울하지 뭐 내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또 우리가 당을 대변해서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감수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이제 종편 그 내부의 상황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오늘도 제가 여러 방송 보니까 이 주제를 하는데 이렇게 슬쩍 이제 카메라가 풀샷을 잡고 이렇게 원샷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전체 출연자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주제로 이제 앵커가 넘기니까 국민의힘 쪽 패널 분이 슬며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호쟁인가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만나면 즐거운지 어떤 패널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그 트위터 있죠. 이걸 다 준비를 해왔나 봐요. 성비위와 관련된 말을 했던 거를. 그걸 또 방송에서 소환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마음속으로 야 너희들 좀만 더 했으면 특보 만들겠다. 그 정도의 분위기다. 특보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뭐 이념적 성향으로 봤을 때 범진보 차원에선 빨리 좀 잘라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러한 이제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길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똥볼을 찬다. 계속 제대로 된 대처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계속 가는 거고 충분히 이제 할 만큼 저쪽에서 공격할 만큼 공격했고 또 국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 빨리 하지만 그래도 잘 대응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그 최강호 원장 고발하는 것 말고 사실은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징계안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세를 막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어떤 호재라고 한다면 이 호재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박사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된 칼로는 요리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죠. 깨끗한 칼일 때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뭐 수사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과 그 최혜병 특검. 그래서 본인의 수사 사안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방탄 출마로 당대표 나갔는데 꼴찌로 떨어졌죠. 컷오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실책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언론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요. 역공이 아무리 들어와도 주진우발 공격은 의미가 없다. 맞다. 우선 그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놔놓더라도 지금 남은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강우 교육연수 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인사 조치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조국 혁신당은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무부총장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뭐 사무총장이나 또 그 당의 의원들이나 더 중요한 인물인 조국 전 대표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전 조국 혁신당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로 저희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두 분이 또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속보로 뜬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일에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단독 독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읽혀지는 각 인물들에 대한 어떤 셈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 아마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국회 여야 대표에게 그 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걸 또 받았고 여당 대표도 여길 가는 거고 인물들 간의 각 셈법은 어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회담이 성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스 막 그랬어요. 예스일 거예요? 너무 좋아요? 바로 내 세상이다. 막 이랬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튕겼는데 거절하면 어쩌지 막 이렇게 불안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야당 대표 모셔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제일 빛나는 순간은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한 자리에 서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럼 격이 같아지니까 위상이. 특히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0.5. 국회의원 한 지 3년도 안 됐습니다. 0.5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킨십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장외투쟁할 때 대표 연설 하면은 그래도 지지자들 반대편 주류 비주류로 나눈 데서 상대 어떤 계파에서도 그래도 그 순간만큼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당원들이 어떤 지지를 받는 이 두 가지 장면이 당 대표로서는 리더십을 세울 수 있고 가장 빛나는 순간인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 좀 너무 유연하잖아요. 뭐 거의 연체동물에 가깝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예상하기로 뭐냐. 장동혁이 대가 있으면 뭐 한 2번, 3번 정도는 좀 거절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 없어요. 혹시나 그래 알았다 안 만난다 할까봐 한번 찔끔하고 말았는데 바로 받았다.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에서 하는 거 싹 다 받아줘 버려야 돼요. 다 받아줘 버려야 돼요, 그냥. 얘기를 다 들어준다는 뭐 얘기죠? 안건 조정이 뭐 어쩌저쩌 그래 안건 조정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저하고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독대하자. 해주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계속 상승되는 거예요. 그쵸. 역시 대통령이 통이 크구나. 협치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 그리고 그렇게 자꾸 미주알 고주알 타는 사람만 요거 되는 거예요. 요거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정치력을 보고 국민의힘 패널들이 저한테 대기실에서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면 이것은 정답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짜증난대요. 아우 저게 진짜 야 만나지 마. 안 만난다 그래. 이제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고단수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독대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악수해야 되는구나. 끝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강국 모드로 갔던 거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거고 오히려 공간을 넓혀주는 게 대통령이네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회담 여야 지도부 회담이 있기 전에 정청래 대표하고 먼저 독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장동혁을 만나주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혹여라도 장동혁만 만나주고 정청래 대표는 또 안 만난다? 그러면 또 무도한 자들이 봐라 저거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당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네. 갈등설이네. 힘 빼네. 이런 얘기 하니까 전 대통령께서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정청래 대표를 먼저 좀 만나시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면은 모두가 평화롭다. 그런 이제 사전에 기획까지도 좀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참 새로운 해석이고 맞는데 근데 뭐가 달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불안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힘이라는 게 이 정치 복원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시키면서 결국 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대통령께서 그럼 여당 대표에게 퇴로를 마련해주고 하나의 이제 공간을 더 이렇게 형성시켜준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사실은 여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하고 대통령께서 공간을 더 넓게 쓰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도 하셔야지 내치도 하셔야지 경색된 여야 관계까지 다 풀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몸이 막 10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야구로 따지면 진짜 5툴 플레이어. 아니 그 최동원 투수가 한국 시리즈 막 4게임 출전하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거 진짜 어깨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민주당도 한번 이번에 만약에 퇴로가 열린다면 저는 올바른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에 하나도 제가 동의 안 하는 내용이 없어요. 국민의힘 저도 보수의 종말이란 책까지 쓴 사람인데 인간이 아니야. 저 돈 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수의 정말. 근데 저는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가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더 해주시고 대통령께서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많은 레버리지로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전략 전술을 쓴다면 전 조금 더 그 보수의 종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치는 맞을수록 크고 품을수록 이기는 것 같아요. 정치는. 이거 써놨네. 철학적이야. 써놨네. 여기 써놨네. 그래서 저는 준비 단단히 하고 왔어.
장동혁 그 대표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주시면은 상당히 이제 급이 올라가죠. 근데 저는 별로 정치적 효과는 못 누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역할과 책임을 잘하는 정치인이 지지받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A 정치인 어떻게 했고 저 정치인 어떻게 했고 다 보고 평가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평가자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장동혁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만나 주셔도 어차피 자기 역할과 책임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또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참 대화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고 저렇게 정치복원에 열을 내실까? 예. 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자신감이라고 봐요. 어느 정치인을 만나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그 사람의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분위기도 풀어낼 수 있고 이번에 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네. 상대방이 뭐 옳은 말만 해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까다로운 상대더라도 골프장 한번 지어주시면 저도 골프 한번 치고 싶은데 트럼프 입이 막 귀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맨투맨으로 어떤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도 만났을 때 이 대화 내지는 그 정치적인 스킬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 오늘도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계속 가시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뭘 얘기를 할 건지 뭐 물론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은 뭐라고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 비슷한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할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겠죠. 재판을 또 받으시라고 얘기하겠죠. 늘 얘기가 그거예요. 완전 하수야.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럼 아니면 그거 어때? 우리 얘기했던 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꺼내가지고. 아니 그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에 거는 제가 따라하죠. 준비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년 뒤에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면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선례가 있어서 과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첫 만남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안 맞는. 그러니까 전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그냥 뭐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말했잖아. 연체동물이라고. 태세전환이 금방금방 가는. 근데 좀 찔긴 문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찔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 씹혀 잘. 턱 나갈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게 흔히들 지금 예상하는 거야. 흔히들 예상하는 거야. 근데 자 장동혁 대표 듣고 있나? 이게 왜 듣고 있나라고 못하세요? 그래도 공당의 대표니까 듣고 있나? 근데 저는 그래요. 야당은 기댈 게 뭐야? 민심밖에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과연 가가지고 뭐 윤석열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면회 가세요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또 혹은 장동혁 대표의 참모라면 지금 정책을 가지고 파이팅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금 뭐 한 2차가 이제 또 아마 신청 받고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중도층들이 평가를 하고 왜 중도층 중에는 사실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호불호가 다 다를 거거든요. 노랑 봉투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왜 제가 그 확실히 이게 책으로 읽은 사람과 저처럼 살다 나온 사람이 다른 게 그러니까 정책과 데이터로 국민의힘에 잠깐 살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과 데이터로 승부를 하잖아요. 장동혁이 100% 집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돼. 그러면 해도 전 장동혁이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뭐 데이터로 접근 안 하더라도 장동혁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 꿈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중도 앞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합의안을 좀 세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는 순간 이제 당에서 장동혁 머리털 다 뽑힙니다. 그리고 진짜야. 이게 내가 살다 와서 얘기하는데 맞아. 머리털이 다 뽑혀.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 살려면 일단 지금은 권력 기반이 약하잖아요. 당내 목소리를 한번 가서 대변하고 와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 당원들에게 쇼잉. 그래서 이번에는
김문수화 되고 약간 그 표정 진지하게지면서 뭐 독재를 뭐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재명 독재 막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자기는 급이 올라오고 당에서는 박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태도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안 맞아 이게 야당 대표. 그래서 결국에는 장동혁은 망한다. 꼬꾸라진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형님 얘기가 맞는데 우리 대변인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아무래도 살다 나온 사람과 책으로 본 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로 못 이겨 이재명 대통령.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종편은 많이 다니셨지만 살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건설적이고 기본적인 정치 문법 ABC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일단 오늘은 조금 궁색하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시다. 셔틀 만남 셔틀.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서 또 한 번 기회가 생기니까. 확실히 신인극기 빨려. 보통이 아니야. 이제 야전 갔다 온 사람은 그 산에서 도시락 까먹은 거랑 다르죠. 신인극 역시 그냥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역시 기본기가 탄탄해. 야전은 다르다. 이걸 좀 보여주셨고, 아니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해요. 충격 많이 받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있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 2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건진법사의 관봉권에 손댄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라는 어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메모가 등장을 합니다. 메모가 등장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메모거든요. 저 메모는 검찰 수사관들이 지들끼리 합의하에 만든 시나리오. 각자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을 각자 그냥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 온 거예요. 미리 짜고 왔다는 거예요. 미리 짜고 온 건데 저기 위에 보시면 폐기. 나 몰라. 왜 폐기했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거고, 책임을 물어보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보면, 그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기억에 대한 숫자가 1000건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건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고, 1, 2, 3번은 이제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요, 폐기에 대한 부분 있죠. 그 밑에 부분이 보면, 띠지 폐기에 대해서는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라고 써 있어요. 진짜. 남들 다 폐기해 병신들아라고 써 있는데 저거를 지네가 갖고 온 문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저 위에 메모한 걸 찍혔어 또 심지어. 얘네들은 국회 청문회를 처음 와보니까 이런 거를 찍힐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야. 저걸 확대한 거네, 그죠? 그치 확대한 거예요. 거네. 야,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스마트폰 하다 걸리고, 문건에 메모하다 걸리고, 수첩보다 걸리고 한 거를 얘는 몰랐던 거야. 처음 와보니까. 근데 와가지고 지들 문건을 뒤에서 찍거나 어딘가 찍었을 거라고 클로즈업 할 거라고 몰랐던 거지. 남들 다 폐기해. 야, 진짜 화가 나네, 나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비읍시읒들아. 죄송해요. 비읍시읒이 뭐겠어, 그러면. 남들 다 폐기해 보수들아야? 그거 아니잖아. 보수 앞에서 보수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남들은 다 폐기해 법사들아가 아니야. 그런 거지. 법사.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써왔다라는 건데, 아니, 국회를 대하는 태도는 이거 진짜 이 오만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저거 보고 나서, 얘들이 미쳤구나. 이게 어느 자리라고 여기 와가지고 저런 메모를 했을까. 아니 굉장히 태도도 굉장히 뭐랄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벌벌 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답변 자체는 다 준비해온 답변이거든요. 속으로는 비읍시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전형적인 개 사과에 버금가는 개 답변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 변호사가 저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수사관 쟤네들이 누가 지금 제일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검찰일 겁니다. 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고 나중에 구형할 것이니까 지금 쟤네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는 당신 국회의원들이 아니야. 국민들이 아니야. 검사들인 거야. 잘못 얘기했다가 자기들이 수사받았다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쟤네들하고 지금 대화 상대 구제 불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네. 저 녀석들은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 내란 특검으로 엮어가지고 거기서 특검팀에서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 다 폐기의 이 버섯들아! 네. 버섯은 너무 귀엽잖아! 네, 아니, 지금 댓글을 그렇게 막 써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석들이라는 분도 있어, 보석들. 남들 다 폐기의 이 보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비읍시에 되는 건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이게 저는 아까도 우리가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검찰 수사관들의 무도함을 보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 아무리 건설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이런 작자들 때문에 뭔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보다는 검찰은 역시 폐쇄해야 돼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좀 걱정이네요. 아니 근데 오늘 저 수사관들이죠. 저 사람들이 이제 검사가 아니고 이제 네. 검찰 수사관들인데 연차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들어온 지 안 된 2019년에 한 명 들어왔고 이제 국회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열받죠. 열받고 이거는 뭐 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고 네네네. 저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건 추측인데 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응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예. 공범인 거죠 사실상 예. 공범 혐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은 국회에서 보인 저 태도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뭐 사실은 진술도 맞춰온 거와 같은 네. 저런 식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들을 보이기 네. 때문에 전 그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거는 뭐 분노의 그 여러 가지 그 질책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인적 청산의 문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수사관 오늘 2명 보니까 수사관이 한 6,000명 되거든요. 검사관 2,500명 정도 되고 행정공무원 3,000명 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2명의 수사관을 보고 야 5,000명의 수사관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또 제도개혁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흐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고 따로 봐야 된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주진우가 최강욱 의원 고발한다 할 때 그거 따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넌 수사나 잘 받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 수사관 2명은 남부지검에서 아주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정말 혼나야 마땅한 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공무원 둘이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저런 진술을 맞춘 태도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거는 저 개인들의 저거는 문제를 우리가 네. 봐줄 거 없고 가장 엄한 처벌을 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평면의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도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분노할 때 그래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내란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안들이 쉽게 말해서 소극적이라도 예. 저항을 했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상을 줘야 되고 또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예.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수사관 2명이 나와가지고 예.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가고 혹여라도 승진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하면 예. 다른 수사관 말씀하신 그 6,000명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그렇죠. 수밖에 하지만 저렇게 하면 끝내는 다 정의롭게 뭐가 밝혀지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이 교훈을 세워줘야지 저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이어가면 저는 우리 사회에 저는 성숙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죠. 그것도 저는 정의롭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의 분노가 어떤 제도까지 다 번져가지고 분노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제도까지 그럼 다 없앤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온 대안이 해경 해체였거든요. 저는 해경 해체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 바로 해경은 1년 뒤에 부활됩니다. 네,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군대에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 간부들의 소극적 저항이 계엄을 막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간부들은 썩었지만 그 안에 대령들,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묵묵히 일하는 그 군인들의 저항으로 이 내란은 막았다. 국민들과. 이렇게 적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수사관들처럼 제가 일반화를 해보면 아니 박안수 이 계엄사령관 정말 때려 죽여야 될 사람과 김용현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다 썩었죠. 없애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도 만약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신인규가 저 수사관들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 들으신 거고 한 개개인에 대한 인적 청산은 청산대로 저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분노의 칼이 제도 개혁에까지 와가지고 그럼 모든 걸 다 때려 없애자. 그러면 유토피아가 온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 맞아. 그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끝까지 벌 받아야죠. 벌받게 하는 당연히 벌 받아야죠. 절차에 맞게 또 당연히 벌 근데 받아야죠. 또 잘못한 것보다 더 하는 게 아니라 딱 거기에 맞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교 폭력 없애자고 학교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어려워. 진짜 어려운 문제지만 그걸 잘 우리가 뭐 휩쓸려가지고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저 두 수사관은 하여튼 아니 저까지 지켜볼까? 아니 내가 지켜본다 너희. 아니 근데 정민아 내가 지켜본다. 저 둘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사관 누구라도 발각되면 그걸 엄단을 해야죠. 엄밀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근데 저 둘에 대해서는 누가 저 둘을 비호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지금도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섞어버리면은 그건 토론이 될 수가 그러니까 없는 저희 세 사람 다 검찰청 폐쇄에 100%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 수사 게시권 다 폐지해야 돼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 뒤섞어서 오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충분히 뭐 신인규 변호사도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경이었다 보니까 저기 두 수사관의 경우에는 아마 국정감사 때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벼르고 있고요. 아마 요거는 빠져나가기가 힘들 겁니다. 아니 엄벌해야죠, 저거. 네, 저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둘이 작정하고 여기에 왜 굳이 매달리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시켜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술술 불면 됩니다. 그럼. 왜 책임을 다 떠안고 가려고 그래요? 네? 아무리 뭐 검사 선배들이 무서워도 그렇지. 선배를 잘 만나야 돼. 맞아. 이럴 때 선배가 용기를 줘야 돼. 맞아. 예, 말로 하기 불편할 때는 카톡 보내라고 했거든. 아니, 네, 그래요. 남들 다 폐기해. 보살들아. 보살들아. 보살. 저희가 단어. 박수야. 박수들아. 백수야. 버섯들아. 백수들아. 네. 그래 한번 웃고 넘어갔습니다. 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엄벌.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 또 오셨으니까 사실 정치권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뭐 특검 얘기도 뒤에 좀 할 거고 하긴 할 건데 사각지대 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주목도가 좀 빠지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희 두 분이 좀 정해주세요. 자 정치권 얘기, 참이슬 얘기, 또 참이슬 얘기,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해군 함정 뭐 얘기 뭐 이런 걸 정해져 있는데 참이슬 얘기 가볼까요? 네, 뭐 해군 함정도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할 얘기는 그래요? 그럼 우리 참이슬 얘기 갈게요. 참이슬. 근데 알려는 드려야 돼. 네, 그거 알려드려야 돼. 자, 오늘 아주 재밌는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 저는 이 보도 보고 뭐 사실 신기하지는 않았어요. 신기하지는 않았는데 순방길 전용기에다가. 소주를 윤석열 때 실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참이슬 후레쉬 페트병 10병이 포함됐는데 전용기 공군 1호기 탑재 물품 목록에 이런 게 적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상 이제 전용기의 전용실에 운영관들이 운영관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실 부부들의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쪽인데 이게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래요. 윤재순 쪽 담당인데 거기 이제 항목에 나와 있는 게 참이슬 후레쉬 페트병 10병이 있다는 겁니다. 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자, 우리 그래도 참이슬과 친한 우리가 또 한때 친하게 술잔을 기울였던 사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좀 논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참 일관성이 있어 이 사람들은 진짜 일관성이 있고 야 진짜 이런 거죠. 순방기에서 윤석열이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추억 만드시고 좋은 시간 내시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추억. 그리고 또 뭐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축구도 좀 보고 맥주도 좀 마시고 에라이 밥 먹으러 왔냐? 너 밥 먹으려고 대통령 되냐? 마찬가지로 이게 대통령의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지. 사실 대통령이란 자가 해외 순방을 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용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그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또 자료도 보고 참모들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축구나 보고 맥주나 먹고 이 참이슬이나 뿌리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냐고요. 아니 근데 대변인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옛날 페트병은 1.5리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2리터짜리 나오잖아요. 2리터짜리를 10개를 가져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 봤을 때. 20리터. 네, 그렇죠. 20리터 가져온 거죠. 산수 할 줄 아니까. 근데 해외 순방에 20리터가 필요하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현지의 한인마트에서 이런 거를 사면은 사실 다 티가 나니까 아마 소주는 챙겨가고 현지 맥주에 섞어가지고 반주로 먹거나 저녁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끼리 술 파티 벌였다라는 추측은 가능한데 그렇게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 진짜 이런 말도 해야 되나 싶어 진짜. 하셔도 돼요. 편하게. 아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짧게. 그냥 윤석열은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냥 사형. 그래, 사형.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 정도면. 사형 받고 무기징.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빠르게 추진해. 사형과 집행을 해서 책임을 다 물어야죠. 우리나라 이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 이제 뭐 이런 기사들 이제 더 나올 거야, 앞으로도. 아니, 저는 이거를. 책임을 물어야 돼, 금융치료. 책임을 물어야 돼.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이제 이른바 보수 패널 분들이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업무를 좀 더 부드럽게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기호식품을 챙겨가는 것도 과정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호식품이 소주야. 아니 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와인 한 병. 뭐 이제 저녁에 한 잔 잠깐 할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참이슬 페트 10병인데다가 심지어 기사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2023년 3월에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부부동반 만찬에서 한일 관계의 융합과 화합을 위해 한국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며 에비스 생맥주에 진로 참이슬을 섞어 소맥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방에 가가지고 내가 기시다 후미오하고 딱 만났을 때 이게 그 한미 간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소주를 일본 정상하고 갔다가 이거를 섞어 마시려고 그때 가져갔던 거 딱 한 번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거 보기에 한 번만은 아닌 것 같아. 알코올에 거의 뭐 중독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참 국민으로서 자괴감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 허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사형 그걸로 그냥 끝을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책임을 다 물어야죠. 아니 2개밖에 없어. 사형과 무기징역 2개밖에 없어요. 법정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의외로 화제가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을 높일 수밖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형. 근데 우리가 뭘 더 얘기를 해 조금 화기애애하게 끝내기 위해서 화기애애. 제가 하나의 그 미담을 생각나요. 미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흡연도 좋아하셨지만 이제 막걸리도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정상과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업무상 이런 의정과 관련된 거 빼놓고는 술을 거의 안 드셨죠. 왜? 국가 지도자로서 최대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언제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한심합니다. 진짜 저도 이거 주제를 보고 나면은 되게 현타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요 페트병이 페트병 현타 오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트병을 2리터짜리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데꼬 막 이러고 담금주
담금주는 20m짜리.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산수 잘하시니까 20m 10개면 200m. 아니 근데 그게 사람 배에 다 들어가요? 배 터지는 거 아니야? 들어가요 그게? 아니 그것도 참 의아하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의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유 되겠냐 했는데 또 믿음직스러워. 믿음직스러워 이런 건 또. 200m 마실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일본 가서만 먹은 게 아니고 윤석열이 파리에서 그 기업 총수를 불러가지고 폭탄 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몇 명 기어갔다면서요 그때. 여러 순방에서 여러 차례 먹었으니까 한 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요. 습관성이지. 아 정말 저희 진짜 이렇게 웃고 갑니다. 일단 이거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웃음까지 나와요.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요. 헛웃음이지. 넷플릭스에 가보시면은 그 어나더 라운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덴마크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인간에게 결핍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인간이 창의적이고 인간이 되게 지능적으로 된다라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남자 4명 친구끼리 언제나 최소 알코올 농도 0.05%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술을 먹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고 떨어질까봐 또 술을 먹어요. 뭐 그런 거에 미쳐 있었을까 윤석열은? 진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의 만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저희 소중한 말씀 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오지오의 고품격 티셔츠의 비밀. 저희 완판을 했던 티셔츠입니다. 색상 좋네. 네, 완판을 했던 티셔츠입니다. 장섬유로 만드는 신장 장섬유로 만드는 고품격 티셔츠 이오지오입니다. 일반적인 면을 직조할 때 쓰이는 섬유사의 길이가 20에서 28mm 정도인데요. 이오지오의 티셔츠는 면 원단을 직조하는 장섬유 무려 33에서 40mm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같은 면을 직조할 때 더 가늘게 뽑을 수 있고 섬유사의 이음새도 적기 때문에 면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원단이 고급스럽고요. 저희가 목이 튼튼한 티셔츠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 늘어남이 좀 적은 티셔츠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오지오 티셔츠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입었을 때 이 티셔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좋은 이오지오 티셔츠 첫 광고 기념 특별가 단 18,900원에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속에 이벤트 2장을 사시면 양말을 또 드립니다. 9월 8일에는 긴 팔도 입고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배송 메시지에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2장 하나에 18,900원 2장 사시면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뭐 한 38,000원. 38,000원 정도의 양말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 이오지오 만나보시고요. 더보기 속 구매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야, 이 광고하는데 무려 5,000분이나 빠지셨어요. 자, 색깔은 8가지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오지오 티셔츠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다뤄볼 건데요. 사각지대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전 요즘에 이제 최고의 좀 예우를 대표님이라고 합니다. 98.22%. 나는 영구집권. 그럼 나는 그냥 준석이라고 할래. 내가 더 형이거든. 예. 자,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는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거냐 연대할 거냐 그런 가능성을 일단 선을 그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사실은 뭔가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주신 거고 최근에도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그 한강에 관한 그런 세미나에도 김재석, 이준석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보수 내부에서 어떤 판때기를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지금 뭐 안철수의 사위가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런 정치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정치라는 게 사적 친분으로 합니까? 아니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안철수랑도 뭐 다시 합쳐보겠다라는 게 이게 바른미래당, 바르지도 않았고 미래도 없었던 그 당이 또 한 번 그냥 밤이당 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실력으로 인정받고 그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누가 더 낫게 만들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해야지 안철수 사이랑 자기가 친해가지고 뭐 친분으로 먹고 살겠다? 좀 이런 식의 구태 협잡 정치는 좀 그만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봅니다. 자기 절친이 안철수 사위인데 그럼 왜 욕을 했어? 식당에서 싸웠어? 지금까지 싸가지를 떤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친합니다. 캐대헌이다 제대로 아세요. 준석이와 아주 가까운데요. 게이팝 등. 아니 누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200리터 마셨다. 참이슬. 근데 저는 이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그 합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출마자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이준석에게 지방선거가 별로 중요한 선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총선은 좀 다를 수가 있죠. 본인들의 세를 규합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교섭단체도 돼야 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 저는 이제 하기가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뭐 개혁신당을 전격적으로 뭐 품을지는 근데 뭐 품어봤자 지금 제가 봤을 땐 별다른 비전이 없고 이준석도 지금 뭐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준석의 지금 미래가 아주 위태로하다. 그 개혁신당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 일단 개혁이 없고 그리고 새로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없죠.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준석 팬클럽 당이에요. 이준석 대권 캠프 당이에요. 아니 이런 당이 더 이상 존재가 앞으로도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럼 지지를 줘야 그 지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고 뭐 작은 당일수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을 뭐 옛날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좀 잘 버텨왔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데 지금도 정의당의 존재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의당보다 훨씬 떨어지는 개혁이 없고 새로움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이 정당에 이준석 팬클럽만 가지고는 지지세를 넓히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장동혁한테 머리를 들이밀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을 건데 저도 우리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참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당보다는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이런 여러 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비주류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준석과 나와서 어떤 뭐 결합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꿈꿔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보수 언론과 중간지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중립을 기만하는 중립을 가장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이준석을 띄우려는 노력들을 전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처럼 이준석을 가지고서 명태균과 연합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왜? 신인규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감시할 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 명만 그 콩카콜라. 콩카콜라님이 이제 내일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 김 빠진 콜라 아니에요? 김 빠진 콜라? 그거 아니죠. 김이 많이 빠진 거.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김이 많이 빠졌어 콜라가.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설탕물이라고 하세요. 설탕물. 흙탕물. 이 그 잠식 좌파 아니가? 잠식 보수. 이제 혼내는 것도 영양가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혼낼 때 재미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욕쟁이 할머니 만났다 이랬는데 요즘은 왜 저래? 약간 이런 거 이제. 자 그러면은 두 분 다 그냥 짧게만 평가해 주시면 일단은 홍준표가 내일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 유튜브 채널에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올 수사요, 올 수사. 올 수사입니다. 홍준표도 수사, 홍준표도 오세훈도 수사. 너희들 다 수사 받아야 돼. 기다려라. 저기 의왕구치소를 더 크게 져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부족해. 교섭단체 만들게. 뭐 두 분 다 사실은 너무 깔끔하시네요. 사각지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말 그대로 사각지대는
잠깐은 봐야 돼. 안전을 위해서는. 근데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또 주행에 영향을 줍니다. 전파 아까워. 사각지대는 살짝만 째려보는 정도만 해야 돼요.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치채님께서 오늘 재밌는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 개그맨인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 나요? 근데 그 이분이 찔리셨나 봐. 제가 아까 장동혁 성대모사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신지 혹은 우리 그 종편숙의 강성태 형님한테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밝혀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다 사실은 국민의힘 개그맨 출신이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개그맨 출신이고요. 여기도 종편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개그맨이든 재밌게 오늘 방송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방송 재밌다고 널리 또 알려주시고 오늘 금요 기하학 시간에서 강성필 민주당 곧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저는 박영식이었고 내일이죠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